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 청소년 10명 가운데 6명이 결혼을 하더라도 아이를 가질 필요가 없다고 응답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만 9세에서 24세 청소년 7,17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0년 청소년 종합실태조사에서요. 이런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라는 의견은 39%가 동의했습니다. 3년 전에 비해서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죠. 또 결혼을 하더라도 반드시 아이를 가질 필요가 없다는 의견은 60%였습니다. 여전히 3년 전에 비해서 14%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출산율과 자살률은 각각 미래와 또 현재에 대한 인식의 지표로 활용되죠. 코로나 이후에 더욱 각박해지고 있음을 재확인해주는 수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 (4월 21일) 수요일 이승원의 명랑시사, 오늘 준비한 내용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뉴스 원정대에서는 이스타항공 창업주 무소속 이상직 의원 체포 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는 소식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을 상대로 제기한 두 번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각하 결정, 그리고 러시아 스푸트니크 V 백신 도입론에 대한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명랑 인터뷰에서는 국민의힘 당대표에 도전하는 조경태 의원 인터뷰 준비되어 있고요. 또 3부에서는 전직 대통령 사면 논란, 부동산 완화 정책에 대해서 정치토론 영수회담에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TBS 유튜브 채널에서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할 수 있고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TBS 앱이나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0951번으로 의견 보내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오늘의 절대 뉴스 콕 찍어 전해드립니다. 뉴스 원정대. 오늘의 뉴스를 더 깊고 더 자세히 살펴보는 뉴스 원정대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할 원정대원 소개해드릴게요. 변함없이 오창석 평론가 나와주셨고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창석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가운 거 맞아요? 왜 이렇게 인상 쓰고 정말 계세요? 반갑고 저 오창석 평론가가 너무 부러워서. 왜요? 찢어진 청바지를 입고 있어서. 찢어진 청바지. 저만 넥타이를 메고 오니까 너무 기성세대 같잖아요. 기성세대 맞으시고요. 아, 그렇죠. 네네, 인정할 건 인정합니다. 해야죠. 네. 의복의 자유라가 되게 중요한데 제가 예전에 잠깐 정치할 때 지역위원장을 할 때 네네. 이 찢어진 청바지 정확한 명칭이 데미지드 진이거든요. 네. 입고 나간 적이 있어요. 네. 그 국회 회의하러. 정말요? 예. 사실 저는 별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늘 제가- 입고 오시니까. 네, 늘 입던 옷이었는데 갔는데 모 의원이 이제 저한테 와서 국회 지역위원장 중에 찢어진 청바지 입고 온 사람은 처음이었다. 깊은 인상은 남기셨네요. 네네. 갑자기 예전에 유시민 의원 백바지가 생각나는. 백바지, 무스터 러닝구 그렇죠. 논쟁이 있었죠. 전쟁이 있었죠. 그분께는 아마 그런 충격이었을 겁니다. 국회도 빨리 좀 의복의 자유화가 왔으면 좋겠네요. 맞습니다. 네, 오늘 국회로 바로 가볼게요. 이스타항공 창업주죠. 횡령,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이상직 의원 체포 동의안이 결국은 가결됐습니다. 네. 네, 국회에 오늘 체포동의안 무기명 투표 붙였는데요. 출석 의원이 255명이었습니다. 255명 중 찬성이 206표, 반대가 38표, 기권이 11표였습니다. 이 제적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으로 가결이 되는데 무난하게 과반 통과가 됐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은 역대 15번째고 지난해 10월 더불어민주당의 정정순 의원 포함해서 21대 국회에 들어서는 두 번째라고 합니다. 지금 이상직 의원 이제 탈당해서 무소속 네, 상태인데, 맞습니다. 네, 이스타항공과 관련해서 받고 있는 혐의가 어떤 건가요, 구체적으로? 이스타항공이 사실상 거의 뭐 회사가 망했죠. 원래 제주항공이 이제 인수협상이 한 번 있었지만 네네, 그렇죠. 제주항공 인수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뭐 구제 방안이 없습니다. 6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실직 네. 상태에 놓여 있고요. 급여는 체불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회사는 이렇게 도탄에 빠졌는데 네. 이 창업주인 이상직 의원과 그 일가, 아들, 딸, 뭐 조카 다 포함되는데 430억 원 정도를 회사 돈을 착복,
횡령했다. 이런 혐의를 받고 있는 거예요. 네. 사적으로 유용했다. 이런 네. 대목들이 지금 체포동의안 가결이니까 네. 체포가 될 수 있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검찰에서는 이미 구속영장 청구도 해놓은 상태라 네. 조만간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게 될 거고요. 구속 여부도 근일 내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이상직 의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억울하다 이런 입장이고 입장문을 사실 동료 의원들한테도 전달했다고 하잖아요. 어젯밤에요. 네네 어제였죠 정확히는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메일로 쭉 동료 의원들에게 네. 본인은 억울하다 하고 돌렸는데 네. 법조인들이 이거 돌리지 말지 매를 벌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어떤 대목이 뭐냐면 있었죠? 이게 본인에 대한 뭐 구속영장 청구나 체포동의안 접수가 이 검찰이 포괄적으로 자신을 희생양을 만들고 있다. 자, 첫 번째 보시면요. 네. 2017년에 자신은 이미 그 문제가 된 금액, 지금 배임 횡령으로 돼 있는 금액을 다 변제했다. 네. 자, 문제는요. 여기서 횡령, 이 회사 돈을 임의로 뺐다가 갚는다고 해서 뇌물, 돈을 줬다가 돌려받는다고 해서 네. 죄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지금까지 네. 보시면요. 네. 다만 그 돈을 돌려줬거나 돌려받았거나 하면 양형에는 참작될 수 있어요. 하지만 무죄가 유죄가 되고 유죄가 무죄가 되지 않습니다. 네네. 이거 굉장히 잘못한 얘기다라고 하고 있고 네네. 자신의 딸이 어릴 때 교통사고가 나서 교통사고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요. 네. 그래서 안전한 차를 사주기 위해서 9천만 원이 넘는 외제 우리가 들으면 아는 브랜드의 차를 사줬다는 거예요. 네. 국산차는 안 안전합니까? 좀 납득이 안 되고 딸이 좋아요. 이 교통사고를 두려워해서 튼튼한 차를 사준다 그러면 SUV를 사줘야 되는데 네. 스포츠카를 사줬고요. 이거 네. 더 위험합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걸 왜 회사 돈을 빼서 사줍니까? 자기 재산으로 사줘야지. 네네. 딸의 개인적인 승용차인데. 네. 그러니까 이런 등등의 문제가 입장문이 매를 벌었다. 이런 비판을 받고 있죠. 기본적으로 이제 법인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이제 법인을 주도적으로 설립한 사람이 창업주면은 네. 이 사람이 회사 돈을 마치 개인의 돈처럼 이제 유용하거나 쓰는 경우가 많죠. 이게 그렇죠. 보통은 다 횡령이나 배임에 걸리는 건데 말씀하셨던 브랜드는 사실은 이 시청자들이 알 권리를 위해서 그냥 브랜드를 얘기하기 전 언론에 맞다고 나왔죠. 보거든요. 네네. 포르쉐라는 브랜드인데 만약에 안전을 위해서 포르쉐를 선택했다라고 했을 때 듣는 시청자분들이 청취자분들이 과연 납득할 수 있을 것인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SUV 중에서도 또는 브랜드 중에서도 볼보라는 회사는 특정한 모델은 사망자가 지금까지 나오지 않는다라는 뭐 그런 특정 브랜드도 광고를 있습니다. 하기도 네네. 하죠. 네, 그런 식으로 있잖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 정말 트라우마가 있고 안전을 위해서 그 모델을 사줬다라고 하면 시청자들이 그래도 조금은 납득을 할 수 있을 정말 겁니다. 안전 문제에 천착했다면 네, 물론 네. 이제 법적인 문제는 여전히 있습니다만 그렇죠. 네네. 안전 문제는 그래도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말씀하셨던 이 브랜드는 사실은 시청자들이 그렇게 납득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네. 전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고 사치고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안전한 브랜드에 비해서 세금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죠. 보험료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네. 대해서 사실은 하나부터 열끝까지 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인 것이고 아니 형편이 되면 뭐 2억짜리 3억짜리 뭐 그건 개인의 자유니까 살 수 있는데 네, 그렇죠. 그 회사 돈을 이제 활용했다는 점과 안전이라는 그 설득력이 좀 떨어지는 네. 그런 문장이 추가됐다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좀 문제가 되는 것 같고 그렇죠. 맞습니다. 그 댓글을 보니까 아니 정말 안전 문제 생각했으면 댓글입니다. 뭐 장갑차나 탱크를 사주지 뭐 이런 댓글도 달렸던데 하여튼 그 부분이죠. 미군은 네네. 군수용 차량을 민수용으로도 팔아요. 예. 그런 거 사줄 수 있겠어요. 네, 네, 하여튼 자기 좀 돈으로. 설득이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네, 있어요. 결과적으로 이제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이제 공천을 받아서 이제 당선이 됐죠. 굉장히 무난하게 당선이 됐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기조는 어쨌든 노동자를 보호하는 것이고 네. 기업 윤리 경영이고 책임을 지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이 처음에 노동자들이 이제 투쟁에 나섰을 때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했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까지 계속해서 적용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최종적으로 이제 2015년에 있었던 그 저가 매도 이게 가장 문제였습니다. 이스타항공 주식 520만 주를 네. 당시 미성년자였던 아들과 그리고 26세였던 딸에게 저가 100억 원 상당으로 매도한 거죠. 네. 540억짜리를 100억 정도의 매도. 그러니까 아. 결국에는 상속을 위해서 그러네요. 그렇죠. 이렇게 한 것이 아니냐. 여러 가지 법률적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료 의원이 아무리 친하다고 하더라도 같은 소속 정당이었다 하더라도 그냥 쉽게 용인하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네. 사실은 이상직 의원에 대해서는 이제 그 보도 프로그램에서 여러 번 다뤘기도 네, 하고 네. 국민적 공분이 상당히 크죠. 맞습니다. 지금까지. 아직도 네. 지금 의혹들이 좀 남아 있어요. 네. 바로 엊그제 오늘 다행히 국회에서 이 국민들 눈치를 보고 네, 네. 255명 중에 206명 압도적으로 가결이 돼서 다행입니다만 네, 네. 21대 국회에서 지난해 10월에 정정순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바 있어요. 네, 그래서 네. 두 번째인데 두 번째라고 해도 헌정사상 15번째인데 그렇습니다. 네. 안 된 부결된 게 훨씬 많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과거에는. 네
불체포 특권을 인정해야 한다 네. 하면서 동료 의원들이 여야를 서로 막론하고 감싸주길 하다가 방탄국회라고 늘 불러왔지 않습니까? 그랬었죠. 갑자기 생각나는 게 네. 지난 국회 때 이제 강원랜드 관련된 문제가 터졌을 때 염동열 전 의원이 이제 네네. 아들이 크고 있다 음. 이렇게 눈물로써 호소하면서 부결이 됐었거든요. 네. 사실 그걸 바라보면서 눈물겨운 동료애를 느낄 수도 있었지만 모든 국민들이 자식을 키우고 있고 자식 다들 또 잘하고 누군가의 있어요. 자식이기도 네.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사실 국회의원은 여전히 특권이 크구나라는 걸 많이 느꼈을 겁니다. 네, 어쨌든 이번엔 다행히 통과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볼게요. 오늘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두 번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선고일이었는데 오늘 할머님들의 어떤 바람과는 다른 결론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이거 좀 충격입니다. 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5부인데요. 21일 오늘 이용수 할머니와 고 곽예남 김복동 할머니 등 네. 피해자와 유가족 20명이 일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에요. 이거 있지 않았나? 유사한 소송이 있었습니다. 네네. 네. 근데 이때는 이거는 인정을 했어요. 일본 정부가 이 국가가 1억 원씩 할머니들에게 배상하라. 네네. 판결이 나온 게 불과 지난 1월이에요. 네. 내용은 똑같은 전쟁 범죄에 희생된 이 위안부로 끌려가서 고통받은 할머니들에게 손해배상 해달라라는 네. 건데 오늘은 이게 각하가 나왔습니다. 각하는 이게 재판으로 다룰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다. 네. 요건이 안 된다 이건데 사실상 패소죠. 그러네요. 왜냐하면 판단을 안 했으니까요. 재판부가. 그럼 1월과 뭐가 달라졌는지 좀 헷갈리는 네,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그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이 1월과 달라진 부분은 딱 하나인데 그때는 전쟁 범죄이기 때문에 네. 일본은 지속적으로 과거에 한일 협정이 있었고 이때 배상이 일괄적으로 다 끝났다. 근데 1월에 우리 법정은 네. 국가 간에 합의했더라도 개인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것 그렇죠. 인정되지 않는다. 네네. 그랬고요. 또 국가 면제라는 게 있다. 예를 들면 다른 나라의 국가가 다른 나라의 그 국내법으로 처벌될 수는 없다. 이건 국제 규약 맞아요. 네, 네. 그런데 지난 1월엔 제가 생생하게 들은 얘기가 2차 대전 독일 나치와 같은 잔혹한 전쟁 범죄에 대해서는 국가 면제를 인정하지 않는다. 네. 대부분 손해배상하도록 판결을 해왔다. 이런 근거들을 얘기했는데 오늘은 전혀 반대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안 간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네, 차이가 특별히 없는데 이번에 쟁점이 된 부분은 그럼 어떻습니까? 네, 결국에는 이제 말씀하셨던 부분이 이제 국가 면제, 네, 주권 국가 면제가 면제라고 가장 큰. 표현하는데 네, 네. 다른 한 국가가 이제 다른 국가를 재판정에 세울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인데 최근에 이제 벨기에 대사 부인과 관련돼서 면책 특권이 나올 때 면책 특권. 네. 등장했었던 협약이 이제 빈 협약인데 그렇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빈 협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열리고 있는 재판에 일본 국가를 세울 수 있느냐 또는 세워서 재판을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 네. 가장 크게 받아들여졌다고 볼 수가 있고요. 사법부의 권리 구제 인식이 가장 중요한 건데 1월에는 이 피해자들에 대해서 최종적 수단으로 인정을 해줘야 된다라는 것이었고 오늘 판결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교적 권리 구제가 우선이다. 민사는 최종적으로 외교적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국가 간의 협상이 있었다면 거기에 따라야 된다라고 했었고 지금 재판부 같은 경우는 지난 2015년 네. 박근혜 정부 당시에 협상했었던 그 효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도 또 따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효력이 남아 있다고 본 거군요. 우리 정부 들어와서는 사실 이제 거기 무효화된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재판부는 좀 판단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재판부의 판단이 180도 다르다는 게 문제예요. 이 그러네요. 두 가지 판결을 어느 것이 옳다고 해야 되는 것인가. 네네. 위안부 할머니 문제는 우리 역사 문제인데.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지금 이번에는 독일의 사례, 다른 나라에서 이 전쟁 범죄에 희생된 개인들이 손배소를 낸 적이 있지만 네. 이 주권 면제 때문에 독일도 배상하지 않은 판례들이 많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지 않은 판례도 있는 것이고 그런 판례도 있는 것이고 그럼 필요한 걸 가져다 쓰면 각하가 맞다, 배상 판결이 맞다. 지금 재판부끼리 다퉈야 될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사법부에서도 좀 일관되게 하지 않으면 결국 지금 웃고 있는 사람들은 일본이잖아요. 그렇죠. 네. 이걸 보면서 전 국가 간의 협약을 체결할 때 과연 그 해당 국민들을 얼마나 보호해주고 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그렇죠. 지금 보면 그렇죠. 유가족을 네. 빼면 16인 중 12명의 할머니 세상을 이미 떠났습니다. 이용수 할머니 같은 경우는 국제사법재판소로 가겠다고 했는데 설령 간다 하더라도 이 기간이 또 늘어나면 네, 네. 또 할머니가 세상을 떠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네. 결과적으로는 이 시간만 계속 지나가고 있고 결실은 거의 없는 이 상황이 지속돼서 굉장히 좀 마음이 아픕니다. 근데 여기까지만 들으면 주권 면제, 국가 면제라는 게 굉장히 강한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네. 재판부가 각하에 참 민감한 걸 하나를 덧붙였어요. 어떤 거죠? 2015년 일명 네. 한일 위안부 협정 네.
이것을 인정한 거예요. 사실상.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근데 이거 아까 효력을 일부 네, 인정했다라는 파기를 굳이 선언하진 않았지만 네. 이거 그냥 인정하지 않고 가면서 100억 원 일본 정부에게 우리 정부가 돌려주겠다. 네네. 근데 이걸 할머니들이 왜 안 받았는지를 다시 6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 이 치유금이 뭐야 도대체. 재단을 만들었는데 네. 화해와 치유 재단을 만들었는데 우리는 잘못했다고 사과하고 배상해 주기를 바라는데 네네. 돈은 왔는데 치유금이 뭐야. 화해 치유금. 우린 이런 거 받을 수 없어. 그 명목이 전혀 네. 할머니들이 원하는 방향이 아니었죠. 예, 그래서 네네. 이 재단이 떴다가 지금 사실상 사라졌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근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제 외교적 문제 때문에 파기 선언은 안 했지만 이게 사실상 무효화돼 있는 그렇죠. 정지 상태였는데 네네. 이번 재판부에서 할머니들의 개인적 동의를 구하진 않았지만 적어도 알려주긴 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일부 실효를 인정한다라는 대목이 들어 있어서 그 부분도 저는 더 이거는 이 문제된다. 최근 외교 문제에서 네. 일본의 손을 들어준 셈 아니냐. 음. 좀 파장이 클 수 있는 대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이 피해자 할머님들 추가로 또 소송을 낼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항소할 수 있죠. 항소할 수 네네. 있나요? 네. 지금 이게 오늘은 최종심이 아닙니다. 1심이니까. 네, 항소하겠다는 이야기는 이미 나왔고 네. 판결문을 낭독하고 있는데 폐색이 짙어지자 이용사 할머니는 끝까지 안 입고 그냥 나와버리셨고 네. 밖에서 너무너무 황당하고 그렇죠. 예, 분통이 네. 터진다라고 언성을 높이시면서 뭐 이 결과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국제사법재판소로 간다 이 이야기를 하셨죠. 네, 오늘 직접 재판에 참석하셨는데 네. 너무 끔찍한 결과가 나와가지고 할머니가 굉장히 그렇습니다. 가슴 아파하는 그런 장면들도 목격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직도 기회는 있으니까 그렇죠. 네,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갈게요. 백신 수급 문제 여야 공방이 뜨겁습니다. 특히 이제 홍남기 부총리와 정진석 의원이었습니까? 네. 대정부 질문에서 굉장히 격하게 붙는 그런 장면들도 있었는데 지금 여당은 야당이 가짜 뉴스로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야당은 무능한 정부 탓에 백신 지금 접종이 제대로 못하고 있다 계속적인 네. 공방이 있어요. 지금 오늘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흘째 백신이 가장 핵심 키워드가 계속 돼버렸어요. 국회에선 그래요. 대정부 질문에. 네. 또 하나는 부동산인데 자 홍남기 경제부총리니까 부동산 문제 답변은 맞는데 백신 때문에 왜 곤욕을 치르냐면 정세균 총리가 사임했단 말이죠. 그래서 대응을 지금 국무총리 권한대행인데 네. 우리는 국무총리가 지금 이 백신 방역 이 문제의 사령탑이란 말이죠. 할 수 없이 이제 답변을 해야 되는데 할수 지금 없이. 네. 아주 불안정한 상황이에요. 네. 백신 수급이 문제가 많은데 저는 이게 우리 정부의 탓이 아니라 국제적인 백신 수급 환경이 매일 바뀌고 있고 아주 복잡해지고 있고 자국 이기주의죠 지금 네, 상황. 인도가 세계의 백신 공장이거든요. 그런데 인도가 하루에 25만 명이 확진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인도가 자국에서 생산된 백신 해외로 수출 못해. 음. 국내에 먼저 쓸 거야. 네네. 미국의 경우에도 원래 1억 회분 비축해. 근데 2억 회분 비축해. 3차 부스트샷 더 3차까지. 개발해. 네네. 이러면서 모더나 화이자 같은 미국 회사들이 자국에 먼저 발목이 잡혀 있고 그러니까 해외 수급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기로 했던 것도 늦게 네. 주고 안 주고 뭐 지금 이런 상황인 예, 거고. 그래서 이제 오늘 네. 문제를 야당 의원이 삼은 게 자, 강민석 전 대변인이죠. 네. 이야기하기를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2월에 모더나의 CEO 스테판 반셀이라는 인물과 화상통화를 하고 자, 2천만 명 분을 이게 2분기에 들여오기로 확약이 됐다. 네. 계약이 추진된다 했는데 또 계약이 확정됐다는 얘기도 보도가 있었어요. 근데 3분기에 들어온다고 홍남기 권한대행이 얘기하니까 네. 그럼 그때 대통령의 말이 잘못된 거냐 거짓말이었던 거냐 네. 이 공방이 종일 오간 거예요. 그때는 2분기에 들어오는 게 맞았는데 네. 모더나가 약속을 했고 계약도 됐고 근데 모더나가 사정상 2분기에 주긴 어렵습니다. 3분기에 드리겠습니다 하는 상황이 된 거거든요. 네. 그 사이에 수급 상황이 막 바뀌고 있는 건데 국회는 막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원하는 대로 되면 좋겠지만 사실은 네. 현실은 그렇진 않잖아요. 네. 그 인도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이제 인도발 변이 바이러스가 등장을 해서 네네. 이 변이 바이러스가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 미국 변이 바이러스의 안 좋은 점을 다 가지고 있어요. 빠르게 확산되고 가장 강력하게. 예, 네. 방어력은 낮추고 이렇게 됐는데 지금 결과적으로 백신을 둘러싸고 우리나라에서 일어났었던 일들을 작년부터 돌이켜 보면은 백신을 일찍 도입하겠다고 하니까 야당과 언론들이 국민을 실험용 쥐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냐라고 했고 도입을 결정하고 나니까 그거 안전하느냐. 네. 아스트라제네카를 가장 많이 가져온다고 하니까 아스트라제네카 대통령 먼저 맞아라.
대통령이 맞으니까 대통령이 특혜다. 이게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네, 네. 이거 맞으면 이것 때문에 뭐라고 저거 맞으면 저거 때문에 뭐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는 영국이 굉장히 많이 선도적으로 했었고 그렇죠. 지난해 중순에 1억 회분을 임상 실험이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공급 계약을 했습니다. 영국 정부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집단 면역에 가까울 정도로 빠르게 백신 접종이 되고 있는데 대한민국 정부는 그렇게 했으면 언론에서 난리 났을 거고요. 야당에서 정말 난리 났을 겁니다. 그래서 CNN에서 지금 이스라엘이랑 영국 사례를 들면서 뭐라고 했냐면 네. 백신 도박 크게 걸어서 크게 땄다라고 표현했어요. 도박이란 표현을 썼습니까? 그러니까 최근에 네. CNN에서 도박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으면 이 도박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정말 또 실험정지 이런 얘기가 나왔겠죠. 그러니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중간에 아스트라제네카를 안동에서 위탁 생산하고 있는데 정부가 협상에 나설 수 없었던 이유가 안전하지 않은 것을 왜 정부는 나서서 국민들에게 맞추려 하는가 이 사설이 또 등장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변이 바이러스가 또 발생하고 네. 자국은 사실은 자국 이기주의라고 표현하기 어렵고 자국민을 챙기는 게 먼저 맞아요. 사실 그렇죠. 그들 입장에서는 그렇죠. 국가 네. 입장에서는. 그렇다 보니까 수급은 좀 어려워지니까 결국은 이제 백신 스와프라든지 남는 걸 가져오겠다. 이런 식의 이야기까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죠. 정의용 장관이 어제였죠. 이제 그 백신 스와프를 네. 언급했고 얘기 나왔죠. 구체적인 얘기는 언급하기 어렵지만 어쨌든 뭔가 협상이 좀 있었다라고 하는데 어떤 정도 진행된 근데 건가요? 미국에선 요걸 좀 속 시원하게 인정하지 않았어요. 비공식적인 이야기가 오간반 있다. 네. 하지만 그 결론은 없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국민들에게 이제 미국은 지금 비축분이 많으니까 이 백신 스와프를 해서 미국이 비축분을 유통기한 6개월이거든요. 네네. 시간 지나면 어차피 못 써요. 못 쓰죠. 네. 그럼 우리가 먼저 당겨서 쓰고 하반기 우리에게 들어오면 그 백신 다 도로 갚겠다. 네. 통화 스와프랑 똑같은 개념이에요. 네네. 근데 이거 진지하게 협의 중 우리나라 발표는 이랬어요. 네. 근데 미 국무부가 그런 이야기가 있었던 건 맞는데 비공개적인 논의였다. 이렇게 그냥 딱 간단하게 얘기를 해버리면서 그럼 이제 국내 언론과 또 야당이 이게 정말 미국이 준다는 거 맞느냐? 그런데 이제 홍남기 권한대행이 네. 확정적이지가 않다. 네. 미국도 본국을 네. 여름 내에서 최대한 집단 면역 형성하기 위해서 맞추고 있기 때문에 여력이 없다고 한다. 그러니까 오늘 조금 톤다운이 돼버린 거예요. 이거 바로 공격의 빌미가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야당 뭐 여당 다 5월 달에 한미 정상회담이 워싱턴 DC에서 있으니 네. 문재인 대통령이 바이든 미 대통령을 만나면 백신 문제를 해결하고 오라.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지금 간단하게 좀 짚어주시면 러시아 이 스푸트니크 V 백신 도입을 지금 민주당에서도 도입 주장을 하고 있죠. 네, 이재명 네. 기사가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처음에 스푸트니크 V 그리고 중국의 시노백 백신 이렇게 나왔을 때 주요 서방 국가들이 이걸 흘렸어요. 그러니까 인정하지 않고 그러니까 러시아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중요한 건 이제 변곡점이 생긴 게 3상 결과가 올해 2월에 영국 의학 잡지 랜시트에 등재가 됐습니다. 네. 예방 효과가 91.6%가 굉장히 좋게 나와서 나왔어요. 네. 네. 깜짝 놀랐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결과적으로 랜시시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러시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랜시시에서 받아들였기 때문에 네.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모더나 모든 것들이 랜시스 통해서 검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 다른 백신이 수급이 어렵다면 그렇다면 안전을 위해서 러시아 백신도 마다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네. 입장에서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 것이죠. 네. 우리가 푸틴 대통령 굉장히 무시했었는데 요즘 생각을 좀 달리하게 됐습니다. 아유, 앞으로 뭐 한 16년도 집권할 상황인데요. 알겠습니다. 오늘 원정대는 여기서 마무리를 할게요. 최영일 평론가 그리고 오창석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명랑 인터뷰 시간에는 새 지도부 선출에 도전한 여야 의원들을 만나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국민의힘 당대표의 출마 의사를 밝힌 조경태 의원과 인터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조경태 의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당내에서 일찌감치 당대표 출마 의사를 밝히셨어요. 그런데 아직 공식적으로 출마 선언은 안 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전당대회 일정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서 어쨌든 기다리고 있고요. 당의 대표가 돼서 네. 정권 창출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국민의힘 원내대표 경선은 이르면 26일이고요. 또 전당대회는 5월 중이다. 여기까지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일정 확정이 늦어지는 이유가 있습니까? 새로운 원내대표가 뽑혀야만이 당이 조금 정상적인 당무 일정이 잡힐 것 같고요. 네. 따라서 새로운 원내대표가 전당대회 일정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네. 약간 늦어지고 있지 않는가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늦으면 5월 말까지도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건가요?
전당대회는 아마 6월 초에 할 가능성도 많이 있거든요. 아, 6월 초까지. 네. 왜냐하면 준비위를 또 꾸리고 또 전당대회에 대한 또 여러 가지 또 준비를 하려면은 그렇죠. 네네. 뭐 여러 가지 좀 제반 사항들을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의원님 당권에 도전하시는 게 이번이 처음이신가요? 네, 이번에 제가 당대표를 도전한 것은 처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과거 이제 최고위원까지는 다 하셨는데 네. 당권 도전은 처음이시다. 네. 특히 이번 선거가 당대표 선거가요. 내년 3월 이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선거입니다. 누가 당대표를 맡느냐에 따라서 당의 어떤 운명이 갈라질 수도 있는데요. 어떤 각오로 이번에 임하고 계십니까? 아무래도 이번에 당대표는 공정한 경선 관리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대권 주자들을 공정하게 관리할 수 있는 적임자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네. 또한 국민의힘의 어떤 많은 국민들께서 지지를 보내기 위해서는 중도의 좀 확장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또한 우리 당내에 가지고 있는 또 쇄신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당을 또 쇄신해 나가면서 당을 통합시켜 나가는, 그러니까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 위해서는 젊음과 경륜을 함께 겸비한 조경태가 적임자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쇄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사실은 너도나도 쇄신을 얘기를 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밝히신 분은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쇄신에는 인적 쇄신도 있을 수 있고 정책적인 변화도 있을 수 있고 조금 전에 중도 확장 언급하셨지만 뭐 당의 정체성 문제도 있을 수 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어떻습니까? 누구든지 말은 번지르하게 말을 할 수 있어요. 쇄신하겠다, 혁신하겠다 하지만은 네. 실제로 실천하는 것은 상당히 좀 두렵기도 하고 그렇죠. 어렵지 않겠습니까? 네네. 지난번에 그 송원석 의원 그 당직자 폭행 사건이 났었을 때, 네. 그 아무도 우리 당에서는 그 징계를 요구한 국회의원들이 없었습니다. 정치인들이 없었습니다. 네네. 오직 한 사람, 그게 누구겠습니까? 의원님이 가장 먼저 하셨군요. 가장 문제가 오직 한 사람, 제가 그 징계하자고 네. 제가 그 주장을 했었죠. 네네. 그래서 우리가 과감하게 네. 바로 잡는 모습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말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언행일치를 하는 그런 쇄신이 되어야 진정한 쇄신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어떻게 보면 이제 비대위원장으로서 당의 정체성, 색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좀 노력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중도 확장, 그러니까 좀 쉽게 말해서 좀 오른쪽에 있는 걸 좀 가운데로 좀 더 밀고 가야 된다라는 그 기본 방침에는 동의를 하십니까? 저는 아시다시피 네. 민주당으로 삼선을 하고 그렇죠. 네네. 이 당에 와서 또 재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고 합니다. 네. 상대를 잘 알아야만이 또 각종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의미에서 중도의 확장에 대한 필요성,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법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 조경태보다도 뛰어난 정치인이 과연 뭐 많이 계시겠지만, 네. 하지만 저는 그 중에서 또 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미 실전에 했던 그 경험을 바탕으로 네. 중도 확장을 좀 시켜내겠습니다. 네. 경쟁력이 그만큼 있다 이런 말씀 주셨고요. 국민의당과 통합 얘기를 좀 여쭤보겠습니다. 주호영 당대표 권한 대행 같은 경우는 가능하다면 빨리 합당 문제를 해결하고 전당대회를 나중에 하자 이런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게 당 내부에서 좀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 같아요. 의원님은 어떤 입장이신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빨리 하면 좋긴 한데 네. 항상 그 상대편의 또 의견도 존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국민의당에서는 좀 더 우리 당이 좀 쇄신하는 모습, 변화하는 모습을 또 바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우리 당이 많이 바뀌었다, 변화했다는 모습을 네. 보여준다면은 저는 통합의 길이 훨씬 더 빨라지고 또 수월해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전당대회가 한 6월쯤에 치러진다면 그 이후 합당이 논의될 텐데요. 그렇다면 7월, 8월까지도 갈 수 있고 좀 늦어지는 건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저는 합당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내년에 정권
늘 찾아오는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이번에 서울시장을 다시 우리가 되찾아오듯이 네. 정권을 되찾아오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런 과정에서 저는 합당도 그 과정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네. 비단 안철수 국민의 당과의 합당도 중요하지만 네. 윤석열 전 총장의 어떤 영입, 입당, 그리고 홍준표 전 대표의 입당 이런 여러 가지 함께 풀어야 될 그런 숙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네. 이런 부분들을 그 원샷으로 한목에 그냥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구상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홍준표 의원 말씀하셔서 여쭤보겠습니다. 무소속으로 지금 계시고 계속 복당 의사를 뭐 밝히시긴 했습니다만 이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 뭔가 설전도 계속됐었고요. 여러 가지 재반 상황이 있었습니다. 홍준표 의원의 복당 가능하면 빠르게 진행되는 게 좋다는 입장이신가요? 저는 홍준표 전 대표의 어떤 목적은 뭐 내년에 대선 후보가 되어서 대선에 나가고자 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네네. 예,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저는 윤석열 전 총장이든 안철수 대표든 네. 홍준표 전 대표든 이분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대통합의 어떤 정치를 저는 실현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당이 국민의힘이 좀 더 포용하는 그런 정당으로서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3지대 이런 거 없이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홍준표 의원, 윤석열 전 총장 그리고 안철수 대표까지 국민의당까지 모두 다 함께 가야 된다라고 보시는 거군요.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지금 뭐 제3지대라는 말은 수없이 많이 했던 그런 아주 지금은 구태한 그런 표현이라 저는 그리 보고 있고요. 네. 저는 국민의힘이 중심이 되어서 지난번 그 서울시장 선거에 학습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하나가 된다면은 충분히 정권을 우리가 다시 되찾아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윤석열 전 총장이 지금 이 시점에 혹은 조금 더 뒤라도 국민의힘에 들어갈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시나리오들이 많고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윤석열 총장이 백조인데 들어가면 오리가 될 것이다. 뭐 이렇게까지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 논쟁은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가 호랑이를 잡으려고 하면은 호랑이 굴에 들어간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든지 그 목표를 위해서 본인이 가감하게 도전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크게 뭐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고요. 네. 그도 말씀드리지만은 국민의힘이 중심이 되어서 좋은 후보들, 좋은 대권 후보들을 공정하게 잘 관리한다면은 충분히 정권을 우리가 창출해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의원님 말씀을 이제 듣다 보니까 역으로요. 지금 뭐 홍준표, 윤석열, 안철수 많은 이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역으로 따지면 지금 현재 당내에서는 뚜렷한 당권 주자가 없다는 의미겠죠? 아닙니다. 그 당내에서도 네. 뉴페이스들이 나올 수도 있고요. 네. 기존에 거론되는 인물들도 얼마든지 심기일전하게 되면은 또 기회를 또 가질 수 있겠지요. 잘 아시다시피 여론조사에서 의해서 대통령이 정해진다면은 네. 굳이 무슨 경선이나 뭐 이렇게 선거를 할 필요가 없지요. 저는 그 우리가 스포츠로 치면은 또 역전하는 또 묘미도 있고요. 네. 또 드라마에서 또 극적인 장면이 나와야만이 또 흥행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마찬가지로 저는 우리 당 내에서도 열심히 활동하는 분들 중에서도 저는 충분히 기회를 잡을 수 있는 네. 그런 그 드라마틱한 그런 그 경선을 저는 준비하고 있고 네. 또 얼마든지 누구든 그 경선에서 룰에서 통과되면은 그 후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일단 당 대표로 되셔야 될 텐데 다시 전당대회로 조금 돌아가면 서병수 의원이죠. 같은 당 5선 의원님과 똑같은 이제 5선입니다. 서병수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중진들의 2선 후퇴를 주장했죠.
그리고 정진석 의원 같은 경우도 지난 16일 불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물론 주호영 의원과 뭔가 얘기가 된 것은 아니냐 여러 가지 뭐 얘기들은 있습니다만 이 중진 이선 후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제 나이가 올해 53인데 네네. 5선입니다, 그죠? 네. 그러면 저를 중진이라고 하지만 굉장히 젊은 나이잖아요. 네, 일찍 되셨으니까요, 의원이요. 네. 초선 의원님들 중에서는 저보다 연세가 많은 분들도 나이가 많은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네네. 저는 선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는 사람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당의 내년에 정권 창출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다면은 저는 선수에 관계없이 누구든 나올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일부 여론조사긴 합니다만 최근 지난 18일 날 이제 진행된 일부 여론조사에 따르면 당대표로 1위가 주호영, 2위가 김웅 의원이 됐어요. 여론조사 상에서는. 그래서 초선 의원 대표론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얘기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큰 의미가 없다고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런 말씀드리지만은 표면적으로 나타나 있는 그 여론조사는 그냥 여론조사의 참고 사항이고요. 네. 어떤 후보가 당권 후보가 당 대표가 되어야만이 네. 이 당을 좀 더 안정적으로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지는 네. 저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고요. 당원들이 현명하게 판단해야 될 그런 문제다. 그래서 당원들의 권리를 우리는 충분히 보장해줘야 된다 그런 입장입니다. 네. 의원님,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 우리 당이 좀 더 거듭나는 그런 정당으로 나올 수 있도록 저 조경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당이 가지고 있는 좋은 장점들을 좀 더 잘 살려내도록 하고요. 또 나아가서 우리 당이 외부에 있는 야권 세력들을 좀 더 포용하고 통합하는 그런 리더십을 잘 발휘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극적으로 내년에 반드시 정권을 우리가 되찾아옴으로써 국민들께서 염원하시는 경제를 잘 살리고 또 나아가서 부동산을 안정화시키려고 우리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보다 더 행복해질 수 있도록 그런 정권이 될 수 있도록 저 조경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이었습니다. 궁금한 뉴스 대신 검색해드립니다. 인간지능 AI 방송인 최영진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검색 형진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주제 가지고 오셨습니까? 네, 저도 대한민국 육군 헌병을 만기 제대한 선배로서 네. 58만 국군 장병 후배들을 네. 그 목소리를 전해드리러 왔습니다. 아, 그렇군요. 오늘 군인 마음에 상처 준 네. 부실급식 네. 네티즌 공분입니다. 뭔가 목소리가 비장합니다. 네. 부실급식 네. 이게 사실은 군 부실급식이 너무 여러 번 지적돼서 맞아요. 좀 개선됐다고 생각을 막연히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어떤 게 또 문제가 됐습니까? 지금 휴가 나온 군인이 다시 그 부대에 복귀한 후에 네. 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이 격리를 하거든요. 아, 네네. 이 격리하는 장병들에게 부실한 식사가 제공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서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네.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라는 그 페이스북 페이지가 있는데 네. 지난 19일 자신을 51사단 예하 여단 소속이라고 밝히면서 다른 곳은 식사가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하다며 일회용 도시락 용기에 제공된 급식 사진이 올라왔는데요. 네. 사진이 지금 보실 수가 네. 있나요? 지금 보고 있어요. 저 사진을 영상으로. 저도 보고 왔는데 어머나. 진짜 부실해요. 김치고 이게 뭐예요? 네. 이게 지금 사진이 좀 정확하지 않아서 제 경험상으로 보면 그 양파 피클 같아요. 네. 오이와 양파 그리고 닭볶음이 나왔는데 네. 국도 없고요. 국도 없네요. 더 화나는 건 밥은 또 엄청 많아요. 밥을 3숟갈 먹을 때 닭을 하나씩 먹어야 돼요. 네. 닭이 많은 건지 무슨 떡볶이 같이 보이는 것도 있고요. 닭볶음에 이렇게 떡볶이도 같이 넣어주거든요. 같이 넣어서요? 예. 네. 정말 부실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네요. 지금 사진 보니까 화가 나네요. 그러니까요. 저도 뭐 현역으로 제대했는데 국방부에게 좀 요청을 드립니다. 이게 다른 건 몰라도 우리 장병들 밥은 잘 먹어야 되거든요.
아니 사람 그 가장 기분 나쁘게 하는 게 막 밥 반찬 아끼고 막 이런 건데 그러니까요. 이거 사진 밥은 또 보니까 엄청 많아요, 보면. 오로지 밥만 드셔라 거의 막 이런 분위기인데 예, 정말 화가 납니다. 누리꾼들 반응이 궁금한데요. 일단은 해당 제보자는 휴대폰 반납하고 TV도 없고 밥은 이런 식인데 뭐 거의 교도소와 뭐가 다르냐. 아, 교도소가 휴가, 그렇군요. 예, 네. 휴가 다녀온 게 죄인가? 이걸 계속해야 하는 후임병들을 생각하면 진짜 안쓰럽다고 비판을 그러네요. 했는데요. 네. 저도 이 계정에 오후 4시쯤에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네. 댓글이 한 7,500개가 달렸더라고요. 그렇습니까? 반응 보면 네. 병사들을 저렇게 먹일 거면 세금을 왜 내고 있느냐. 음. 진짜 교도소에서도 저렇게 안 나오겠다. 네. 국방비가 다 어디로 가는지 화가 난다. 밥은 또 많이 준 걸 보니까 더 화난다. 이런 댓글이 그러니까요. 있더랐습니다. 밥만 너무 많이 주니까 밥이 이게 너무 더 많아요. 약 올리냐 거의 예. 뭐 이런 분위기인데요. 네. 아, 이게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네. 코로나19 격리자만 해당되는 줄 알았는데 네. 아니었습니다. 아니었어요? 다른 곳에도 비슷한 문제가 있었던 겁니까? 예. 네. 지난 20일이었는데 자신을 12사단 모 부대 병사라고 밝힌 한 제보자가 네. 부식 수령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주장과 함께 급식 사진을 올렸습니다. 네. 또 사진이 띄어져 있나요? 아직은 없네요. 예. 아까 처음 사진 보고 이미 분노했어요, 저는. 네. 이게 더 분노입니다. 사진을 보면은 저도 보고 왔는데 네. 밥하고 김하고 네. 그 햄 한 조각만 달랑 있어요. 아, 네네. 예. 그 제보자는 탄약고 근무 끝나고 돌아왔더니 반찬이 다 떨어졌다고 햄 한 조각을 받기도 했다면서 이 군대에서는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다 알지만 똥국이라 그래요. 네, 이 뭐 된장국을. 된장인가요? 예. 그 약간 부실한 국 반찬을 칭하는 군대 내 은어인데 네. 이 된장국과 김치도 있었지만 좀 화가 나서 내가 안 받았다. 이게 울분을 토했습니다. 네네. 또 있습니다. 한 제보자의 제보인데요. 부대 내 식사 인원이 대략 120에서 140명인데 네. 햄버거 빵 있잖아요. 네. 이거를 60개만 줬대요. 뭐 어쩌라고. 네. 그래서 치사병이 오병이옵니까? 네. 하나하나 다 뜯었대요. 아, 진짜예요? 120개 만들려고. 오병이어 맞네요. 그러니까요. 돈가스도 80개가 들어왔습니다. 120명이 넘는데 그래서 칼로 썰어서 조금씩 나눠줬다고 해요. 네. 또 불고기 메뉴인데 네. 불고기가 없어서 당면만 나왔다고 합니다. 이 담당자들은 기본적으로 산수가 안 되시는 분들입니까? 제가 사실 얼마 전에 예. 뭐 국방비 예산 뭐 알아볼 일이 있어서 찾았는데 예. 2020년 국방비가 50조 원이 넘어요. 맞아요. 예. 진짜 갑자기 그 허경영 후보가 생각나는. 네. 도둑이 많은 건가? 네. 그래서요. 지금 허위 글이 아니냐 뭐 이런 의혹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핸드폰을 반납했는데 저 사진이 어떻게 찍혔느냐. 네네. 뭐 이런 허위 글이란 의혹이. 제기됐는데 하지만 육군 측이 18일 급식이 부실하게 제공된 사실을 인정하고 네. 격리 인원 급식과 관련해 더욱 세밀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는데요. 네. 확인 결과 해당 부대에서 일부 부식 수령을 부족하게 수령해서 급식한 사례가 있었다며 군은 장병 급식 관련 체계를 정밀 검사한 후에 그 결과를 바탕으로 시스템 개선 및 확인 점검 체계를 재정비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거짓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네요. 예, 군대는 밥심입니다. 네. 밥이라도 좀 잘 먹어야 되거든요.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너무 화가 나네요. 지금 이 청춘들이 가서 고생을 하는데 밥이라도 엄청 잘 먹여도 지금 그러니까요. 모자랄 판에 햄 한 조각 주고 네. 50조 원 예산 어디 갔는지 다시 한번 그렇습니다. 궁금해집니다. 예, 화가 납니다. 네. 예. 우리 둘 다 좀 가라앉히고. 네. 네, 지금까지 최형진 씨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1, 2부는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3부에서는 품격 있는 정치 토론 영수회담으로 이어집니다. 잠시 후 3부에서 뵙겠습니다. 명랑시사 3부 시작했습니다. 품격 있는 정치토론 상암동 영수회담 시간이죠. 오늘도 두 분 나와 계십니다. 김영우 미래통합당 전 의원 그리고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홍보소통위원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두 분 왜 이렇게 힘이 없으세요? 네. 저는 지난주에 네. 제 목소리가 너무 크다고 그래가지고 볼륨 조절하신 거예요? 조심조심 네. 아니 이렇게 얘기해볼 선거에 겁니다. 승리를 하시고 나더니 갑자기 그 톤이 한 1.5배 높아져가지고 네. 지금 이제 표정 관리에 오늘 들어가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너무 과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아닙니다. 저기 파이팅 넘치는 부탁 그 토론을 오늘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이제 코너 이름이 영수회담이잖아요. 가장 가까이 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과 박형준 부산시장, 오세훈 서울시장
5천 자리가 있었어요. 네. 일단 이 자리 마련은 뭐 어떻게 보였습니까? 긍정적 아닙니까? 물론이죠. 네. 아주 필요하고요. 이런 일이 더 많아야 되고 그다음에 뭐 정말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 자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없었습니까 그동안? 너무 없었죠. 소통을 많이 해야지. 네. 소통을 해서 싸울지언정 의견이 다르니까 그 대화 자체는 매끄럽지 않을 수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그 해결책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니까요. 저는 굉장히 좋다고 봐요. 네. 오늘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뭐 똑같은 평가죠. 아주 잘 하셨고 특히 네. 이 일정에 대한 아이디어를 문재인 대통령께서 직접 내셨다 이렇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좀 마음이 좀 따뜻해지고 훈훈해지고 이런 모습이죠. 네네. 그래서 오늘 뭐 여러 가지 이야기도 많이 나누셨고 또 당부도 하셨고 아주 잘 하신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그런데 오늘 어쨌든 뭐 예상대로 좀 민감한 내용들도 언급이 됐어요.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죠. 먼저 가장 어떻게 보면 논란이 되는 부분이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 특별 사면을 건의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이제 뭐 박형준 시장께서 먼저 말씀을 하신 네네. 걸로 그렇게 이철희 정무수 브리핑에 나와 있던데 네. 뭐 박형준 시장께서도 사면이라고 하는 단어는 구체적으로 쓰지 않으셨고 국민 통합으로 가는 큰 생각 이런 정도로 이제 표현을 하셔서 네. 이제 사면을 이제 의미를 하셨는데 대통령께서 원론적이지만 지금 현재 입장에서 답변을 뭐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두 분 전직 대통령이 고령이신데 몸도 편찮으시고 그렇게 수감되어 있는 상황이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다라고 하는 말씀을 뭐 그전에도 여러 차례 그런 진심의 마음을 하셨는데 이번에도 네. 이렇게 표현하셨고 다만 사면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말씀하셨죠. 첫째는 국민 공감대이고 두 번째 국민 통합에 기여하도록 작동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분석해 보면 최종적으로 아직은 적당한 때가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애둘러 하시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읽혔습니다. 사면 건의 이 자리에서 사면 건의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영우 의원님? 저는 당연히 그 전직 두 대통령에 대해서는 사면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요. 오늘 건의를 잘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그 사실 특히 정치인에 대한 사면은 특히 네. 국민적인 공감대 속에서 사면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애시당초 불가능한 얘기예요. 우리나라 역사상 모든 그 국민들의 공감대 속에서 정치인에 대한 사면이 이루어진 적은 단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지도자, 그러니까 대통령의 결단의 문제입니다. 네. 결단의 문제지 국민 공감대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사안이잖아요. 이 정치인에 대한 사면은 뭐 그렇기 때문에 할 수는 없겠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그 DJ도 김대중 전 대통령도 네네. 대통령에 당선되자마자 전직 대통령이었던 그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바로 김영삼 현직 대통령에게 건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그 사면 건의가 국민의 공감대 속에서 이루어진 걸까요? 그렇지 않죠. 정치인에 대한 사면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넬슨 만델라처럼 남아공의 그 대통령이 그런 그 아파르트 헤이트 인종 차별주의자들에 대해서 네. 나중에 다 포용하고 이해하자라고 한 것도 국민의 어떤 공감대 속에서 한 게 아닙니다. 국민 통합은 결단에 의해서 통합으로 이끌고 유도하는 것이 지도자의 리더십이죠. 그래서 국민 공감대가 다 이루어지고 나서 생각했다라는 것은 안 하겠다는 거하고 똑같고 제가 볼 때는 글쎄요. 저는 뭐 8.15 정도의 8.15 특사에 아마 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또 이제 여권 인사하고 이제 또 형평을 맞춰야 되니까 같이 하겠죠. 뭐 한명숙 전 총리라든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거는 저도 여러 차례 얘기했는데 두 전직 대통령 고령이면서도 어렵지 않습니까? 또 전직 대통령인데 그 이분들에 대해서는 사면을 하는 것이 그래도 국민 통합을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는 필요한 일이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뭐 부산시장의 어떤 입장에서 사면 건의를 이제 우회적으로 한 거지만 사실 개인 생각만으로 가진 않았을 거잖아요. 당과 어느 정도 교감을 하고 메시지를 좀 정리하지 않았을까 하는 느낌적 느낌? 네. 그러니까 이제 서병수 국회의원이 이제 어제 대정부 질문에서 이 이야기를 했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 잘못됐다라고 네네. 이렇게 발언을
했지요. 그러자 이제 국민의힘이 이것은 당론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국민의힘도 사실은 굉장히 좀 사정이 복잡한 내부 사정이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아마 박형준 시장이 건의를 한 것은 당과 아마 교감을 하고 허락을 받고 하진 않았을 겁니다. 제가 볼 때 그 정도 네네. 이야기는 뭐 충분하게 그 정도 정치인이시고 부산 시장 정도시면 네네. 뭐 충분하게 개인 의견으로도 이야기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건 뭐 네. 그 당내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국민들 입장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당론이라든지 아니면 당과 조율하기는 너무나 어려운 문제죠. 그렇습니까? 네. 뭐 지난번에 사실 이낙연 그 전 국무총리 네. 올해 초에. 전직 네. 두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건의해 보겠다라고 얘기했을 때도 그 당내에서 그게 다 조율이 됐을까요? 아닐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정치인마다 또 국민들 저마다 생각이 다른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지도자 네.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 다시 한번 그렇군요. 말씀드립니다. 그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 일단 그 자체에서도 여러 가지 이견들이 있기 때문에 네. 하나로 정리되기는 힘든데 당장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 건 사실입니다. 이 김재섭 비상대책위원 이 사면론에 대해서 이러니까 젊은 세대가 우리 당을 두고 학습 능력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말까지 나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그런 어떤 맥락에서 얘기를 했는지를 제가 이해는 할 수 있지만 네. 하지만 두 전직 대통령의 어떤 사면 문제는 이 당의 개혁이라는 문제하고 직결시킬 만한 문제는 아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특별 사면 또 복권 이런 문제는 과거에도 완전히 죄가 없다는 걸 전제로 무슨 뭐 사면을 하고 복권을 하고 그러질 않았어요. 특히 정치인의 네. 경우에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사면하는 것이고 전직 대통령들에 대해서요 하는 것이지 이것이 곧 무슨 뭐 국민의힘이 그 해야 될 개혁을 마치 이렇게 게을리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저는 전혀 없다 이렇게 네. 보고요. 이것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당내에서 얼마나 이게 힘들고 복잡한 문제입니까? 사실 이 탄핵의 강을 건넌다는 거는 정말 힘든 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이 탄핵이 된 것은 헌법재판소에 사실은 전원 일치에 의해서 네, 네. 만장일치에서 이제 탄핵이 된 거 아닙니까? 그거는 이제 그렇게 기록된 것이고 역사적으로 어떤 판단이 저는 끝났다고 보고요. 그것을 넘어서서 어떻게 이제는 야당의 입장에서는 문재인 정부나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제대로 심판을 해서 내년에 대선에 이길 수 있을 것인가라는 선거 승리의 전략으로 넘어가야지 이 과거에 자꾸 우리 스스로 매몰될 필요는 전혀 없다 이렇게 생각하죠. 네. 뭐 덧붙이실 말씀이 없습니다. 저는 네. 김영우 의원님과는 생각이 뭐 정반대는 아니지만 김영우 의원님과는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네. 뭐 그렇죠. 당연히 이런 문제에 대해서 평행선.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김영우 의원님과 결이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 네. 이걸로 거기까지만. 가름하겠습니다. 참 알겠습니다. 곤혹스럽죠, 사실. 네,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고 일단 국민의힘 내부 정리가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그렇습니다. 들고 예. 그렇습니다. 주제를 좀 바꿔볼게요. 또 핫한 이슈죠. 아니, 가장 핫한 이슈죠. 부동산. 재보궐선거 이후 이제 패배 이후 민주당에서 여러 가지 이제 대안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뭐 문제 분석도 하고 원인 분석도 하고 하는데 부동산이 문제긴 문제인데 어떤 결의 문제인지에 대해서는 또 다른 것 같아요. 진단이 당장 종부세에 대해서 이거 좀 완화시켜야 된다. 세금 부담이 너무 크다. 이렇게 주장하는 의원들이 민주당 내에서 나오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박수현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개별 의원들이 네. 그 뭐 세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어떤 형태로 뭐 이런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을 내고 있는 것 같아요. 우선 종합부동산세의 기준인 공시지가 9억을 네. 12억으로 뭐 상향하자라는 안이 하나 있고 재산세 기준도 역시 그 6억에서 9억으로 네. 좀 올리자는 뭐 이런 안들이 나와 있는데 이 부동산 정책은 방향과 일관성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 특히 세금의 문제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어떤 이번 4.7 재보궐선거에서 확인된 민심이라고 해서 그렇게 어떻게 뭐 우후죽순으로 어떤 의견들을 막 내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문제는 당정청이 그리고 야당도 필요하면 함께 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매우 세밀하고 조심스럽게 차분하게 정리할 문제지 이렇게 되는 것은 굉장히 큰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스스로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줄 수가 있거든요. 네, 메시지가 잘못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고 다만 중요한 것은 이제 부동산 이제 특위가 당내 이제 구성이 돼서 진선미 국토위원장이 이제 단장으로 이제 이런 여러 가지를 살필 텐데 4.7 보궐선거에서 나타난 부동산 민심을 면밀하게 살피고 대책을 세우겠다라고 하는 것이 현재 저희 입장이고 그 논의를 이제 시작해가는 과정입니다. 네, 뭐 당내 이제 진성준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3-4%밖에 안 내는 종부세를 건들 것이 아니라 지금 어쨌든 오른 집값을 잡는 게 이제 관건인데 잘못 짚었다 이렇게 또 비판을 하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 이 움직임? 박수현 의원님 말씀하신데 사실은 답과 길이 있어요. 부동산 정책이야말로 신중해야 되고 네. 그렇습니다. 이거 갑자기 방향을 바꿔서는 안 될 문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문재인 정권 들어서 출범 이후에 부동산 정책의 방향을 과거 정부하고 너무나 180도 다르게 바꾼 거죠. 그래서 문제가 심각해진 겁니다. 또 네. 그것도 25번씩이나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지만 처음에는 강남 집값을 잡겠다, 투기꾼을 근절하겠다라고 하는 좋은 선의에서 시작을 한 정책이겠지만은 시장이 작동하는 원리하고는 너무나 맞지 않는 그 거의 그 정책이라고 할 수 없는 이념이죠. 이념의 어떤 그 바탕을 둔 정책이기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 정책을 갑자기 바꾸기는 또 어렵겠지만은 그래도 민주당 의원들도 지금 계속해서 여러 가지 세금 문제나 이런 것은 완화하는 것이 맞다라는 이것은 굉장히 현실론입니다. 네. 굉장히 필요한 거죠. 꼭 선거에 졌다고 해서 이런 것을 이제 주장할 것이 아니라 기존의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근본적으로 잘못됐다, 방향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그런 성찰 속에서 나와야 성공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종부세 이런 거는 이중과세, 중복과세예요. 네. 그래서 이것은 사실 위헌적인 요소도 있고 네. 그다음에 세금 뭐 진성준 의원은 뭐 3%에 해당하는 국민들 네.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1%든 0.1%든 그 많은 사람들이 내는 그 세금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가 진중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이 얘기하는 거는 그건 정말 위험한 네. 저는 그 생각이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부동산 얘기하니까 오세훈 시장 얘기를 안 할 수 없는데 사실 이제 뭐 모든 후보들이 이제 재건축 재개발에 대해서 언급했지만 특히 이제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는 강력하게 얘기를 했고 그게 뭐 여러 가지 이제 선거 이유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런데 당장 되고 나니까 이 재건축을 중심으로 굉장히 들썩거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당장 뭐 압구정이나 여의도 등등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그런 정책을 단행을 했는데 뭔가 이렇게 방향이 맞지 않는 그러니까 이게 공급도 하고 싶고 개발도 하고 싶을 때 집값을 안정시키고 이게 굉장히 너무나 어려운 길이 아닌가 싶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오세훈 시장님도 이제 후보가 아니라 이제 시장님으로 당선이 된 겁니다. 굉장히 네. 책임감이 막중해졌죠. 설사 캠페인 과정에서 공약을 했다 하더라도 실제 그것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부작용이 있다면 당연히 수정을 하는 것이 도리입니다. 굉장히 오세훈 시장도 일주일 만에 재건축 규제를 뭐 해제하겠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본인도 네. 그만큼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뭐 수사였다 이렇게 네. 이제 한 발 물러서신 거 아닙니까? 그럼 난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문제는 사실 부동산 규제 정책 중에 가장 극약적인 처방 중에 최종 처방 중에 하나인데 이걸 네. 너무 일찍 쉽게 꺼낸 것을 보고 깜짝 사실은 놀랐거든요. 네네. 그러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이 재건축 규제 완화에 기대를 걸고 있던 그 이해 당사자들 해당 주민들은 굉장히 지금 반발하고 배신당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세훈 시장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현직 시장이라고 하는 위치 때문에 그러한 많은 갈등과 부작용 또 필요성 이런 것들을 잘 조율해가면서 이런 속도 같은 것들을 잘 조절하고 특히 중앙정부의 정책과 뭐 후보 때는 막 비판을 했지만 사실 네. 중앙정부의 정책이라는 게 그렇게 뭐 현실을 완전히 도외시하는 그런 정책은 아닐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서로 조율해가면서 오늘 대통령과도 그런 말씀을 나누셨던 것 같던데 네. 아마 그렇게 살펴보면서 잘 속도와 방향과 이런 것들을 살펴가면서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오세훈 시장의 이번 정책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발표. 네. 그 박수현 의원님 의견에 많이 저는 그 공감을 합니다. 전적으로 공감하는 게 아니고 공감합니다. 네. 전적으로. 이제 네. 또 서울시장이 이제 새로 되셨기 때문에
모든 공약을 정말 그 100% 공약했던 바대로 실행한다는 것은 현실적이진 않아요. 그렇죠. 근데 큰 틀에서 큰 방향에서는 이제 공약대로 가는 게 맞지만 그런 것은 이제 실무자들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시장 상황을 봐서 네. 또 서울시의 상황을 봐서 알맞게 조정해 가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 이제 최근에 민주당도 그렇고 뭐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이제 지도부 선출 때문에 굉장히 바쁘잖아요. 제가 송영길 의원 인터뷰했어요. 이제 차례로 할 건데 송영길 의원 같은 경우는 지난 40년 동안 900만 호가 공급이 됐는데 무주택자는 5%밖에 안 줄더라. 49%에서 44%로. 말이 안 된다. 한마디로 돈 없는 사람들은 영원히 무주택자로 살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이제 그 뭐 DTI, LTV 같은 그 비율을 대폭 늘리겠다. 생애 최초 뭐 전제 있었지만 그런 정책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그러니까 굉장히 빚내서 뭐 집 사라 이걸 또 이제 그 반박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국토위원을 4년을 했고 그다음에 그 당시 이제 박근혜 정부도 우리 김영우 의원님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25번이나 했는데 실패했다 말씀하시지만 그 당시 제가 야당 원내 대변인일 때 왜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28번이나 발표했는데 이렇게 백약이 무효입니까? 라고 했던 기억이 생생하거든요. 네. 굉장히 어렵다는 문제죠. 우리나라의 저 주택 보급률은 100%를 넘습니다. 106% 가까이 되죠. 그러면 무주택자가 없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무주택자는 전국 평균이 43%이고 서울이 50%예요. 그것은 뭐냐면 다주택자가 그렇게 많다는 이야기죠. 상위 1%가 가지고 있는 평균 그 주택 수가 7채나 됩니다. 7채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고 있는 것인데 그러면 어떻게 이 문제를 실수요자에게 제대로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정책을 할 거냐. 무수한 시도를 해왔지만 어쨌든 성공하지 못했어요. 이 문제가. 뭐 저도 여러 가지 뭐 정책적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뭐 제가 여태 수십 년간 못 해온 것을 한마디로 할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분명하게 이 다주택자가 어떻게 범죄자 취급도 받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면 그 다주택을 매물로 시장에 내놓게 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이재명 지사는 어제 거주는 2주택까지도 괜찮은 거 아니냐라고 이제 그렇게 뭐 실용적인 말씀을 하셨더만 그런 다양한 가치들이 함께 사회적 합의가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의원님? 이 부동산 정책은 굉장히 복잡하면서도 어찌 보면은 저는 그렇게 또 복잡하기만 한 문제도 아니다 생각합니다. 부동산 정책을 복잡하게 만들었어요. 문재인 정부가 여러 가지 집값을 잡겠다고는 했지만은 민간 부분이 공급하는 이런 그 민간 차원에서의 그 주택 공급을 완전히 막아버렸습니다. 그다음에 또 대출받게 하는 건 또 더 어렵게 했고. 근데 시장의 논리에 맡겨야 될 부분까지도 중앙정부가 다 틀어지고 하다 보니까 주택이 매매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집이 없는 게 아니라 집은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양도세 같은 게 너무 비싸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러 가지 그 세금 정책이라든지 공시지가라든지 이런 그 전반적인 정책을 잘못 세운 정책의 실패지 이게 뭐 근본적인 특별한 문제가 있는 게 아니다. 박근혜 정부나 이명박 정부 때는 집값이 지금보다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안정이 됐었습니다. 지금보다 그때가 집이 더 많았을까요? 아니죠. 따지고 보면 지금 더 주택 수는 많았죠. 인구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정부는 뭐 1인 가구 수가 늘어난다 막 이런 그 많은 또 그 책임 전가 뭐 이런 걸 하던데 1인 가구 수가 늘어난 것은 어제 오늘도 아니고요. 그건 과거 정부에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것은 잘못된 정책, 특히 임대차 3법이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그 매매를 꽁꽁 얼어붙게 만든 거죠. 그래서 잘못된 정책의 실패이기 때문에 이것은 현 정부에서도 마음만 먹으면은 규제 완화 또 다른 지난번에 이제 통과된 법안에 대한 그 완화 이런 그 개정 법안을 좀 만들면 충분히 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제 공공 분야가 정부에서 여러 가지 이제 주택을 공급해야 됩니다만은 일반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너무 여러 가지 중복 규제를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생각합니다. 저도 잠깐 한 말씀 드릴 시간이 있을까요? 예. 우리 이제 국민의힘에서 이제 제가 토론을 해보면 말씀하시는 분마다
획일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문재인 정부는 공급을 완전히 틀어막고 규제만 했다라고 하는 말씀이시죠. 그런데 사실이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뭐 전 정부 탓 좀 본격적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랬네요. 네, 1분 있습니다. 그런데 네. 집을 지려면 택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택지 공급, 수도권 택지 공급량을 보면요. 노무현 대통령 때 4,900만 평이고요. 이명박 대통령 때 1,900만 평, 박근혜 대통령 때는 놀랍게도 140만 평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걸 택지를 마련해서 주택을 공급하려면 5, 6년, 10년 걸리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단순해 보면 노무현 대통령 때 마련됐던 택지들이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때 다 소비가 되는 겁니다. 그래 집값이 안정이 되죠. 그럼 집값이 안정이 됐다고 해서 택지를 그 다음 정부가 쓸 택지를 마련해야 되는데 두 정부에서는 택지 마련을 추가로 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 택지가 없으니까 부랴부랴 1,600만 평을 막 지정하고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이 정부에 쓸 수가 없어요, 이 문제를. 그래서 저는 이것이 어떤 전 정부 탓이나 이렇게 남 탓을 하는 게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부동산 문제는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택지라고 하는 한 원인을 놓고 보면 그런 원인도 있다. 또 다른 원인 우리 잘못한 것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국민을 위해 성공을 시키려면 결과적으로 이런 원인들을 장기적으로 종합적으로 또 남 탓도 해가면서 내 탓이로도 해가면서 이렇게 분석해야 한다. 네.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게 땅이 알겠습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주택이 부족한 게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3대차 인법이라든지 네. 민간 부분에 있어서의 그 여러 가지 그 공급 물량 그거 못하게 막았잖아요. 그건 사실이란 말이에요. 이거 문재인 정부 들어서. 알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그것을 분석할 기회를 주십시오. 그것을 제가 이제 비판하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오늘은 급히 마무리를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홍보소통위원장 그리고 김영우 전 미래통합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 시민을 위한 정보 공유의 허브 인서울 시간입니다. 오늘은 노인 보행 사고를 줄이기 위한 이 노인 보호구역 지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서울시 김종민 교통 전문관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노인 보행 사고 이거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실제 현황은 어떻습니까? 네, 원래 노인 보행 사고가 매년 늘어나고 있다가 네네. 다행히도 2018년도에 97명에서 19년도 72명, 작년에는 60명까지 아주 크게 다행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네네. 그렇지만 그 전체 인구 대비한 노인 그 인구 비율이 네. 16.3%인데 전체 그 보행 사망 사고 대비 노인 비율은 52%를 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노인 보행 인구가 계속 빠르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네. 노인 보행 사고에 대한 특별 대책이 필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숫자 자체는 줄어들지만 퍼센테이지 본다면 늘어난다는 뜻인가요? 쉽게 네, 말씀하시면. 네. 네. 지금 뭐 차 타고 다니다 보면은 노인 보호구역이라는 표지를 가끔 보는데요. 주로 이제 어린이 보호구역은 많이 보는 것 같고요. 노인 보호구역은 많이 보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번에 좀 새로워지는 게 있습니까? 네. 현재 그 서울시의 노인 보호구역은 163개소가 지정이 되어 있어서 네. 그 안내 표지를 하고 또 잘 보이도록 적색 포장을 한다든지 과속 방지턱을 설치를 하고 있는데요. 네. 올해 좀 달라진 점은 전국에서 최초로 노인 보행 사고가 가장 많은 지점인 전통시장을 최초로 지정하게 되는 건데요. 네. 저희가 빅데이터 분석을 해보면 노인 보행 인구가 가장 많고 사고도 가장 많은 곳이 전통시장인 것으로 나타났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고령자 분들이 전통시장을 많이 가다 보니까 이렇게 계속 더 많이 발생을 하는 건가요? 자연스럽게? 네, 맞습니다. 그 실제 보행 인구가 가장 많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기본적으로 전통시장은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게 훨씬 더 지금 많은 상태죠? 네, 맞습니다. 이번에 최초로 지정하게 되는 건데요. 네네. 그 이유가 그 도로교통법 12조에 따르면은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시설을 복지관, 뭐 경로당, 의료시설, 공원, 체육시설 이런 곳으로 나열을 하고 있는데요. 네. 여기에 노인보호구역 대상에 전통시장이 현재까지는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고가 많이 난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별도로 보도를 넣는다든지 안전시설을 개선했는데 이게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것보다 그 예산 대비 네. 투자한 예산 대비해서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서울시에서는
올해 1월에 그 서울시 자체적인 법규인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네. 서울시만 자체적으로 노인보호구역을 전통시장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게 전국 최초인가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달라지는 점을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네, 일단 노인보호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들을 하게 되면 운전자들이 아무래도 조심하게 되고요. 네. 또 불법 주정차 과태료가 일반 도로 대비해서는 2배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과속 단속 CCTV라든지 불법 주정차 단속 CCTV라든지 이런 그 안전 시설물도 보다 더 확충될 수 있는 어떤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것입니다. 네. 올해는 성북구 장이시장이라든지 동작구 성대시장 그리고 네. 청량리 청과모시장 같은 곳을 우선적으로 시범적으로 이렇게 잘 꾸며서 한번 이렇게 모범적인 모델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종민 서울시 교통전문관이었습니다. 네, 저희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조금 전에 전직 대통령 사면에 대해서 나라사랑님이 최소한 벌금 완납한 상태에서 사면 얘기를 꺼냈으면 좋겠습니다. 사면에서 줄어든 형량만큼 추가 벌금까지도 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바람을 적어주셨습니다. 네, 명랑시사는 내일 저녁 6시 10분에 찾아오겠습니다. 편안한 저녁 되시고요. 지금까지 이승원이었습니다.